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그 어디에서도 대안을 찾을 수 없는 동아시아 최고의 성인용 교육방송 언더스탠딩을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예.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예.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네,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도. 오늘 배울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살짝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파도와 풍랑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네. 사실은 밑에서 용왕님이 이거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용왕님이 이렇게 하는 건지 저렇게 하는 건지에 따라서 바다의 네. 풍랑과 해류가 다 바뀌는데 예. 요즘 바다 밑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답니다. 회의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일 아닙니까? 맞아요. 은행 예. 요즘 뭐 미국 은행들 얘기로 뭐 계속 그와 조금 잠잠하긴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전 예.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들. 주체인 은행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은행들이 예. 어떠한 규제를 더 받고 덜 받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풀리는 유동성의 양과 속도가 달라집니다. 네. 이 프로가 이렇게 어려운 일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규제와 관련해서 아주 물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네. 이야기 되고 있다. 이거 뭐 무시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 주머니에 꽂히는 통장의 잔액이 달라지고 네. 그러는 거랍니다. 투자 수익률도 달라지고. 네. 예.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 안 좋은 건 다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 전문인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님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예. 저희는 할 일 다 한 겁니다. 중요한 주제 찾아와. 그거 잘 설명해 주실 분 모셔와. 네. 여러분들이 할 일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금융기관 이야기를 하려면 이분 말고는 안 계신다고.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의 박선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슨 일이 많으셨나요? 목소리가 쉬셨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강을 어디서 예. 하고 오신 모양입니다. 참. 미국에서 은행 위기가 이번에 생겼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좀 바꿔야 돼. 라는 목소리가 네. 매우 설득력 있게 네, 맞습니다. 제기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네. 구조를 좀 알아야 예. 네. 되겠죠? 맞습니다. 예.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사실 트럼프의 규제 완화 때문에 이번 SVB 사태가 생겼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아서 예. 그럼 트럼프가 어떤 규제를 완화했는지를 보려면 또 다트 프랭크 법을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닷 프랭크 법. 도드 프랭크 법이 아닙니까? 네. 원토 발음은 네. 다트 아닙니다. 프랭크 도드 프랭크 법에 대해서 한국말로는 도드 프랭크 법. 네. 영어로는 닷 다트 프랭크 프랭크 법. 로우. 액트예요? 네, 액트입니다. 액트죠? 네. 액트. 네. 예. 네. 그래서 이 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또 이제 금융 규제가 좀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를 봐야지 이번에 어떻게 바뀔지. 네, 그게 네.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 미국 금융 규제의 세 가지 시기를 네.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닷 프랭크 에그 설명을 드리도록 미국의 하겠습니다. 은행들은 어떤 규제를 과거에 받아왔는가. 네. 그걸 알아야 지금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죠. 네네.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 이제 미국 금융 규제는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1989년에 헌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주 정부가 감독 기관으로 주법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84년 후에 이 링컨 대통령이 이제 통화감독청이 국법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또 1913년에 연준이라고 하는 중앙은행 제도가 생기고 연준이가 저때 태어났고. 네, 맞습니다. 아유, 우리 연준이. 그리고 네. 이제 20년 후에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많이 아시는 글래스 스티걸 액트라고 하는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법이 이제 도입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 144년간의 미국의 근대 금융 규제 기틀을 닦는 시기가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마무리됐다고요? 1933년에 이제 33년에 마무리가 됐다고. 연준도 생기고 예보도 생기고 또 무슨 법이요? 글래스 스티걸 액트 법이 이제 그 1933. 글래스 스티걸 액트. 네네. 예.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안승찬 기자를 위해서 좀 설명을 아, 네. 그 법에 사실 그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는데요. 예.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라. 분리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규제가 144년 동안 쭉 디벨롭 되다 보니까 그 관할이 파편화되어 있고 예. 라이센스도 다 다르고 규제 기관도 여러 개고 이게 사실 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네. 새마을금고 관리는 행안부에서 하고 네, 맞습니다. 네. 나머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네. 이러는 바람에 생안부하고 금융위는 위아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바람에 아주 엉망입니다. 되게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처럼 이렇게 규제 체계가 파편화가 되어 있으면 네. 그런 규제 차익이나 공백을 이용하려는 행위가 네. 반드시 나타날 그래, 수밖에 그래서 없습니다. 대출 규제 생기면 다들 새마을금고로 일단 몰려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이제 또 중요한 시기가 두 번째로 1980년대부터 나타나는데요. 예. 이제 이때 뭐 고금리 환경이라든지 MMF 같은 금융 혁신이 나오고 또 뭐 ATM 같은 기술 혁신이 나오면서 더 이상 경쟁을 제한해서는 기존 금융 기관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980년부터 이제 2007년까지를 이제 예. 금융 규제 완화 기간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예. 그 규제가 완화됐다. 그 전에는 가능하면 규제해야 되는 게 은행이라고 생각하다가 네, 맞습니다. 1980년이 그 유명한 그 자유주의의 원조 영화배우 출신 대통령 네, 레이건. 레이건. 네, 맞습니다. 모든 건 냅두면 된다. 네. 냅둬라. 네, 맞습니다. 레디비 대통령. 네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법이 1999년에 클린턴이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이라고 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을 허용하게 가능하도록. 됩니다. 네. 그 은행들이 받아서 자기가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네, 이게 뭐 금융 지주 회사를 통해서 다 예. 같이 할 수 있게.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은 유니버설 뱅킹이라고 해서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도 다 같이 갖고 있잖아요. 예.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하고 예금도 예금도 받고 받고. 내 돈도 굴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좀 풀어줘야겠다라고 한 게 이 클린턴이 사인한 법인데 사실 되게 중요한 사건이 98년에 시티은행과 이제 미국의 4대 보험 증권 그룹인 트래블러스 그룹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서 그 기간 안에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 합병이 사실 무효가 되었어서 사실 약간 굉장히 약간 논란이 많았던 규제 완화이기도 한데 네. 예. 여기서 중요한 게 클린턴이 민주당 정부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규제 완화라는 것이 꼭 정치적 성향도 있지만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다. 그러네요. 네, 그 점이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고 이제 이번 3기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네. 오늘의 주인공인 이 더드 프랭크 법, 총 네임은 그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리만 사태 이후에 이 월가 손 좀 봐야 돼, 규제도 해야 네네, 돼 네. 라고 하는 하면서 분위기 안에서 만들었죠.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죠? 네네, 그게 더드 이제 프랭크 법이? 정확하십니다. 그게 2010년에 나왔고 네. 비판을 받는 트럼프의 규제 완화가 2018년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타임라인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냥 규제를 했다, 풀었다 이제 네. 이랬다는 거군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이 교수님이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제 교수님한테 칭찬받아 본 게 도대체 몇 년 만입니까? 아니, 자꾸 너무- 그러지 네. 마세요. 그럼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3기에 있다. 네. 사실 3기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현재 규제 체제에는 사실 그 다드 프랭크법 아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더드 프랭크 법이 그러니까 금융위기 뭐라고 했죠? 금융위기 이후에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네.
내용은 어. 투자은행, 상업은행 분리하라는 거예요? 닷 프랭크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지금부터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내용이 네. 엄청 방대하다고 네, 들었어요. 예. 그 2,3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법인데요. 네.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이구, 이게 영어라서 뭡니까, 이게? 영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 복잡함 아래에 있는 게 막 금융기관들이에요. 뭐 예. 국법은행, 뭐 주법은행인데 여러 위에 금융회사들을 도대체 누가 관할할 건지 관리할 건지를 점선으로 그어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 관할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다른 기관이 마음 놓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중복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등장하는 뭐 헤지펀드나 뭐 장외 파생 상품 이런 예. 거에 대한 규제는 또 없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오히려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규제하니까 정말 규제가 촘촘하구나 이게 아니고 그럼, 아니고. 오히려 얘도 감독이고 얘도 감독이니까 도대체 누가 감독인지 모르겠다. 네, 이런 허점이 생기는 알아서 거군요. 하겠지. 네. 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죠. 이게 금감원이 없었다 미국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 그 규제 감독 체계의 문제였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로벌 금융 위기에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그 닷 프랭크 법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원을 다니고 예. 이 박사 논문을 금융위기랑 이제 서브프라임 저당 증권으로 썼는데요. 예. 그래서 약간 금융위기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는 읽어본 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버냉키가 2012년에 한 이 연설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 이제 어떤 촉발 요인과 구조적 취약성을 구분하는 게 우리가 정책 대응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지만 예.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체는 촉발 요인이긴 하지만 그냥 완전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빅숏 그렇지, 같은 그렇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예. 이게 굉장히 몇몇 일탈 행위를 굉장히 과장해서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이제 내러티브를 대중에게 전달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릇된 오해가 생기고 예. 이제 정확한 정책적 설계를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촉발 요인을 이제 강화시킨 구조적 취약성은 아까 말씀드린 규제 체계의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예금 수취 기관이 아닌 뭐 헤지펀드, 사모펀드, 투자은행 네. 이런 모든 거를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예.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규제 차익에 의해서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안 했던 점,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모기지 됩니다.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느냐 이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벌어질 일이 벌어졌고 하필 벌어지는 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져서 그렇지. 네네. 저거 아니더라도 터질 상황이었다 구조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2007년 기준으로 1조 달러였는데 예. 얘가 다 디폴트가 나도 사실 이 미국 금융 전체 규모로 보면 3% 미만? 그러니까 예. 이게 다 망해도 사실 안전한 정도. 괜찮은데. 네. 그런데 근데 그러면 그거를- 버냉키도 그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네. 그 전에 있었던 네네. 정부들의 쭉 규제 완화의 시기가 사실은 좀 지금 이런 그런 금융 위기를 네, 낳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편인 거였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 말한 클린턴 규제 완화가 가장 강력했는데 예. 이게 2007년에 금융 위기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사실 둘 다 민주당 정부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그때 규제 완화를 비판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종합적인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요인이 위기를 발생시켰다고 보기에는 예.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렇지. 기업이 부도나는 건 마지막에 돌아오는 어음 못 막아서 아, 그렇지만 예. 그 어음 때문에 부도난 게 아니지. 어음이 잘못했네. 이렇게 할 수는 아니지, 없지 않냐. 네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나가기 전에 한번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네네 겸업하도록 하면 네. 뭐가
나쁜 겁니까?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써야 됩니까? 왜 나쁘냐라고 왜 나쁘냐 하면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금자의 돈,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금자의 돈이에요. 그렇죠. 예금자의 돈을 함부로 막 쓰면 안 된다. 안 되지. 아, 안전한 네네. 곳에 굴려야지. 네, 그러니까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 내지는 그 예금자 보호의 그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관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요. 예. 미국의 어떤 스탠스 자체는 네. 나머지 뭐 사모펀드, 뭐 증권, 뭐 이런 거는 너네가 알아서 해. 왜냐면 니네가 투자니까. 어디서 돈을 구해오든 그것도 관계없고 네네. 그들한테서 돈 받아서 위험하게 굴리든 알아서 굴리든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네네. 그거는 투자잖아요. 네. 투자는 뭐 손실이 입을 수도 있지. 있으니까 예. 거기는 규제를 거의 안 했던 게 미국 금융 규제 방식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은행 안에서 투자은행도 하고 예금 받는 상업은행도 하면 네.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보았듯이 네. 투자은행 쪽에서의 손실 자체가 음. 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면 아. 자칫 잘못하면 이 예금자의 돈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나오긴 했는데 예. 이게 뭐 정확하게 그게 뭐 꼭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도 그럼 투자은행 부문에 부사장이 있을 거고 그렇죠. 상업은행 부문에 부사장이 있을 건데 네네. 투자은행은 돈 많이 벌 때도 있고 손실 크게 볼 때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럼 니네 돈 이 부서에서 너희 돈으로 손실 봤으면 알아서 이게 뭔가 이 파이어월만 잘 있으면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아 그게 잘 섞이나 봐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도 잠깐 갔다가 투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1933년에 이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전에는 뭐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측면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예 하지 마라. 네. 한 회사 안에서 네 맞습니다. 너희들 중간에 뭐 파이어월이고 뭐고 일일이 감독하기도 어려우니까. 한 회사에 있으면 급하면 좀 예금에 있는 것도 좀 그렇지. 하고 뭐 아무래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느냐. 있을 수 있지.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생선도마, 야채도마 따로 써도 괜찮긴 한데 네. 아예 야채 파는 데서 생선 팔지 마. 음. 괜히 뭐 일일이 도마 감독하기도 어렵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 연구도 되게 많이 되고 네.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교수님 저 혹시 네.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요즘 말을 안 듣습니까? 아, 네. 목소리 쉰 거? 목소리가 셔서 오늘 강연을 많이 하고 오셨대요. 몸에. 강의하시다가 강의하시다가.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네. 말 안 들으면 저한테 얘기해 아, 주십시오. 네. 3% 준비도 엄청 열심히 하느라고. 네. 예. 학생들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말 안 들으면 방송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금융 위기에 관해서 딱 한 가지 예. 그런 에피소드만 더 자세히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ABCP라고 하는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의 네. 대차 대조표예요. 예.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어음을 발행해서 이 옆에 자산에 있는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주택 저당 증권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 개별 모기지를 모아서 네. 채권을 만든 것을 이 ABCP가 산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제가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기업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결국 가는 건 내가 집을 사는데 돈을 대여준 거예요. 네. 그런 셈이 되네요. 그렇죠. 예. 돌아서.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미국 당국에서는 예금 수취 기간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예. 사실상 예금 수취 기간이 아닌 것도 이 신용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 사실상 네. MBS를 사가니까 네, 기업이 기업업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MBS를 사고 그 돈은 사실은 그 재원으로 결국 다 대출해서 주택담보대출 네, 해줬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주택담보대출을 은행만 해주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증권사가 주택담보대출 무슨 MBS 같은 거 예. 발행해서 예. 투자자들한테 판다. 사실상 그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해 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 네,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그러니까 주택금융은 이 주택 구매금융과 개발금융이 있잖아요. 예.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구매금융 쪽에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했고 주담대. 우리나라는 보시면 기업 어음을 통해서 이 부동산 PF 대출 채권을 다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 금융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시장성 차입으로 조달을 한 거죠. 기업원 발행해서 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은행이 단기로 예금을 받아서 장기로 대출해주는 게 은행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이 ABCP가 하는 기능도 단기로 차입을 해서 장기로 돈을 뭐 그게 주택 개발이든 주택 구입이든 조달을 해주는 거와 똑같다. 예. 그래서 사실상 얘네도 그런 뱅크런 위험이 있다. 그렇지. 근데 얘네는 당연히 그 예금자 보호가 없으니까 훨씬 예. 더 쉽게 신용 경색 위험에 빠진다. 예. 우리가 지난 11월에 봤던 게 이 ABCP 시장의 급속한 시장 경색이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러니까 레고랜드 개발 자금은 은행에서 빌렸어야지 은행에서 잘 안 빌려준다고 증권사 같은 데 가서 자꾸 빌리니까 증권사는 예금을 안 받으니 돈이 없으니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자기네 CP 발행해서 갖고 온 돈으로 레고랜드 개발하고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위험해지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규제 차익이 존재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 장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고 큰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리만이 망하고 그 빨간색이 기관 투자자가 MMF에서 자금을 인출한 규모가 4천억 달러예요.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인출을 안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이슈가 터지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급속하게 자금을 대규모로 인출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발생하는 모든 신용 경색은 다 기관 투자자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이 달려가서 예금을 인출해서 은행이 망한 건 근래에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고요. 예. 우리가 부산은행 사태 사진 보면 그분들이 달려가신 건 영업정지 부산저축은행. 네, 영업정지 뉴스를 보고 달려가신 거지. 그분들이 달려가서 부산은행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결정적인 트리거는 기관들이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SBB처럼 정말 예금을 누군가 인출해서 망한 건 제가 최근에 본 거는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부분 은행이 자산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문제가 생겨서 닫았다. 그 다음에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게 대부분인데. 먼저 닫고 달려가지. 달려가서 달려갔기 때문에 이거 왜 이러셔 하면서 닫는 어쩔 수 없이 닫는 케이스는 없다. 네, 그거는 예금자 보호가 생긴 1933년 이후에 거의 관찰할 수 없었던 이번에 처음 상황이죠. 생긴 일인데 예. 그럼 왜 달려갔어요? 실리콘밸리 뱅크에 그 디파짓 있었던 그 고객들은?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확실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불안, 되게 그냥,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렸거든요. 미국 그 금융 규제 역사랑 금융 위기가 왜 생겼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제 도드 프랭크 법안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번 이슈의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첫 번째가 금융안전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저게 도드 프랭크 법안에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옛날에 만들었던 도드 프랭크 법안에. 네, 2010년도에 그래서 이 복잡한 파편화된 거를 하나의 어떤 범정부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고 모든 금융감독 기관을 참여시키는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아까 그러니까 같이 논의를 하다 보면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 이제 서로 이런 시너지 효과도 같이 공부하게 되는. 감독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서 회의 좀 하자. 네네. 저걸 이제 아직도 안 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진짜. 아유. 예. 우리 금감원은 언제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제도가 설립된 나라의 제도가 조금 더 후진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 근대적으로 한 번에 도입된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감독 체계를 갖고 쭉 있었으니까 또 더 그랬을 수 있군요. 물론 그러니까 발생하는 과정은 저럴 수 있는데 딱 보면
그럼 만들었어야지 그러면. 아니 저걸 네, 보고 맞습니다. 그 전에 복잡성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예. 요인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은 옐런이 2013년에 자기가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빨간 동그라미가 그냥 쉽게 말해서 보험을 팔았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원래 예. 신용부도 수업인데 그냥 보험을 팔았던 사람. 근데 우리는 파란색 입장에서는 나는 보험을 샀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빨간색 동그라미 큰 게 그냥 모두 보험을 다 팔았다가 망해버리면 사실상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보험을 들어놓은 게 무효가 되잖아요. 네. 예.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은 망하면 다 같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너네들은 좀 특별 관리하겠다라는 것이 이 어떤 도드 프랭크법의 요지였다. 네,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별도로 지정해서 네, 별도로 저런 지정해서 빨간 애들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스트. 대마불사형 금융회사였죠. 시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따로 관리하겠다. 그게 이게 여기 어떻게 보면 도드 프랭크 법안의 핵심인데요. 먼저 그 G20 아래 금융안전위원회라는 게 신설이 돼서 여기서 글로벌적으로 시스템으로 중요한 은행을 선정을 매년 해요. 어디까지가 대마불사형 은행이고 그래서 어디까지 관리해야 되는지.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G20 산하니까 이제 글로벌 레벨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JP 모건 체이스가 가장 중요해서 너네는 2.5%를 더 쌓아라. 니네 흔들리면 일이 커지니까. 네. 예. 근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너네는 2.몇%. 저거는 무슨 차이 때문에 그래요? JP 모건 체이스가 더 중요한 건 왜 그래요? 자산 규모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말씀 자산 규모, 뭐 연관성, 연계성, 뭐 저 안에서도? 네네. 계산을 해가지고 예.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1%더 가지고 있어라라고 합니다. 마치 VIP 순위 매겨서 네. 제일 중요한 분은 방탄조끼 하나만 입고 두 개 입고 그 다음 중요한 분은 한 벌 입고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규제가 강화 있고 그러면 아까 도드 프랭크는 미국 법이잖아요. 네. 미국 법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냐면 이 그냥 모두는 4.5%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자본 버퍼를 새로 계산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크레딧 스위스 US 지점 같은 경우는 9%더 쌓아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네. 테스트를 해보고 혹독한 환경에서 너희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고 네. 너희 성적이 안 좋아. 네, 맞습니다. 니네는 그럼 좀 더- 불안한 더해. 데다 대출을 많이 했네 그동안. 더 싸 이런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예요? 네, 그래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발클레이즈는 4.3%만 해도 돼. 뭐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리 중요한 애들은 위에서 받아온 걸로 여기에 입력을 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자본을 충당하고 더 있어야 해야 되는지가 되는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스트레스 테스트는 뭘 주로 봅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뭐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가 돼서 뭐 실업률이 뭐 오르고 뭐 대출의 손실률이 얼마나 나고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돈을 못 갚을 건지를 네. 가정을 해서 네. 얘네들이 못 갚으면 니네 은행 괜찮아?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 대한 테스트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그거 되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2010년부터는 굉장히 저금리 시대였고 예. 작년에만 올랐죠.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그런 예.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비판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못 갚는 사람도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건 빼고 경기가 나빠질 거,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런 것만 테스트를 했다니까. 금리 올라가는 거는 가정에 안 넣고. 안 넣고 그래서 충분히 이게 반영이 안 돼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교수님, 이거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예. 문과의 문제입니다. 그게 왜 거기서 문과가 나옵니까? 그보다 훨씬 수십 년 전에 먼저 미국의 이과들은 네.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스트레스 테스트 다 해서 로켓도 쏘아 올리고 달나라 보냈잖아요. 네. 근데 금융 저거 관리는 미국의 문과들이 하죠. 여러 가지 가정을 다 해야지. 왜 금리 인상은 왜 빼먹냐고요, 왜?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고치겠다고. 달에도 가는데. 이번에 고치겠다고. 이번에 고치겠다. 네,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번만 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기존의 더드 프랭크 법에서는 이 500억 달러 이상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2010년 말 기준으로 36개가 예. 해당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규제를 완화했냐를 보시면 되는데 그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2주 만에 이 다드 프랭크 법을 개정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리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바이든은 금융권 스피치를 가면 네. 더드 프랭크 법은 굉장히 끔찍한 법안이다. 내가 이걸 바꾸겠다는 연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던 분이고. 왜 끔찍하다고 은행원들도 생각하고 트럼프도 생각했을까요? 왜 끔찍해요? 그 너무 법이? 이제 규제 부담도 많고 내가 자본을 많이 쌓아야 되면 이제 같은 자본으로 빌려줘야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출이나 투자 행위가 제한이 되고. 예. 뭐 아예 못 움직인다. 네네, 맞습니다. 나갈 때마다 방탄조끼 2개씩 입고 나가라고 하면 네네. 무거워서 아예 외출 못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저금리 인간이라고 막 그랬어요. 나는 저금리가 너무 좋아. 근데 은행 규제를 이렇게 해놓으면 대출을 잘 안 해주고 금리도 뭐 낮게 못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게 금융회사들을 못 움직이게 마음에 네, 안 들었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이름이 규제 경감인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regulation relief, 그러니까 규제를 좀 내가 좀 규제 완화 네, 해줄게라는 이런 법이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500억 달러의 기준이 2,500억 달러로 상향이 되면서 예.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12개로 감소하게 됩니다. 12개만 규제받고 나머지 26개는 네, 여기서 자유롭게 해도 빠지게 되면서 자유롭게. 뭐 리스크, 뭐 유동성 리스크 관리나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덜 받게 되는 예. 그냥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규제 완화 때문에 SVB 사태가 생겼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물론 규제 완화가 없었으면 확률은 낮아졌을 것이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예. 교통사고랑 비교를 해보면 예. 교통사고가 뭐 운전자의 부주의와 뭐 여러 가지 뭐 감시 카메라가 부족한 부분, 뭐 속도 제한이 완화가 된 부분이나 뭐 악천후, 뭐 앞에 차의 운전 행위 이런 거 영향을 받듯이 네. 이번 사태도 이 은행 자체도 이자율 위험 관리에 실패를 했고 예. 이제 금융 감독의 모니터링도 부족을 했고 예. 아까 말씀 규제 완화도 있었고 네.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악천후와 같은 외부 요인이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가 40년 만에 처음 경험해본 빠른 금리 상승. 급격한 금리 상승. 예. 네, 또 이게 또 이 고객이었던 이 벤처 캐피탈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부분.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단순히 이 규제 완화 하나가 이 사태를 만들었다기보다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고 이게 사실 비중을 따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애가 뭐 시험 망치고 친구들끼리 술 마시러 가서 난동 부리면 네. 술 판 놈이 잘못이냐? 네. 시험 문제 어렵게 낸 선생님이 잘못이냐? 네. 아니면 시험 좀 망쳤다고 그렇게 막 행패 부리는 성격을 만들어 놓은 부모님이 잘못이냐?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요거 아까 보여주신 건 전장에 보시면 네. 그 왜 X 동그라미 네, X 맞습니다. 한 네네, 부분 네. 있잖아요. 네네.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이제 500억 달러 이 2,500달러로 상향하면서 안 네. 받기 시작하는 것들이 X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1,000억에서 2,500달러가 이제 SVB로 네네. 들어간 네, 은행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피해가는 네. 은행들인데 통합 리스크 관리, 뭐 유동성 조건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된다. 네네. 그거는 무슨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래도
뭐 좀 스트레스 테스트도 덜 받고 근데 좀 자유롭게 해 하니까 아이 뭐 고객도 그냥 돈 많은 사람만 좀 받고 채권도 뭐 아유 그냥 국채 투자해 오르겠지 뭐 하면서 뭐 그렇게 좀 그래도 방만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네네. 이 트럼프 때 규제 완화가 네네. 그래도 여건이 된 건 아닌가 싶어서요. 네. 다 뭐 영향은 네, 있겠습니다만.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만약 우리가 이 사건 자체를 뭐 업계 로비를 받은 뭐 트럼프의 뭐 규제 완화로 생겼다라고만 보기에 그렇게 단순한 사건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예.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 제가 그래서 유동성 규제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 유동성 규제에서 뭐를 하냐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서요. 예. 스트레스 상황에서 한 달 동안 순 유출되는 현금량만큼의 고유동 자산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 그 해당 금융기관들의 규제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찾아와도 한 달치는 계속 줄 수 있는 현금은 갖고 있어라.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비율이 SBB가 75%였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 100%가 못 미쳤다. 그러니까 네. 규제가 없어서 이런 사태가 생겼다라는 거고, 이 약간 인더스트리 싱크탱크에서는 이 비율이 150%였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분자인 고유동성 자산은 똑같아요. 예. 근데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이 유출되는가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 그걸 누가 알아? 네. 가정으로. 근데 옛날보다 많이 빼더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뱅킹으로 그냥 네. 바로바로 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이 굉장히 엄격하게 계산한 쪽이 71억, 그러니까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710억 달러라고 계산을 했는데 예. 3월 9일 하루에 인출된 양이 420억 달러예요. 예. 근데 이게 한 달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숫자만 봤으면 LCR이라고 하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100%였어도 견디기 좀 버거웠겠다라고 힘들었겠네요.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제가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했으면 그건 또 뭐 이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요 지표만 보고서는 과연 유동성 규제가 막을 수 있었는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 물결은 못 막았을 막아. 거다. 네네. 도드 프랭크 뭐 아니라 할아버지였어도 이건 이상이 안 돼. 네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약간 가정이긴 한데 정말 규제가 뭐 있어서 행동을 다르게 했으면 또 다른 스토리인데 네, 그렇죠. 그럴 이 수도 있고. 상황에서는 요 비율 가지고는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교수님, 은행은 무슨 뜬 소문이든 루머로도 저렇게 예금 인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뭐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걸 대비해서 은행들도 유동성 있는 자산을 갖고 있어라. 네. 이익률은 얼마 안 되겠으나 어쩔 수 없어. 니네가 갖고는 있어야 돼. 네. 아이들 머니지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예전과 달라지면 네. 예전 같으면 이런 정도 상황에서는 한 고객들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 달라오시더라. 맞습니다. 라는 네. 경험치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룰일 텐데 네. 막 80명이 몰려오시고 네. 어디서 하셨어요? 했더니 뭐 봤어? SNS에서 봤는데 뭐 네, 이러면 맞습니다. 네. 옛날과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떡하죠? 그러면 훨씬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뽑고 빨리 뽑으면 그렇지 옛날로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럼 은행이 예금 받아놓은 거 다 현금으로 쟁여놓으라는 거예요? 쟁여놓을까요? 어떻게 하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그리고 사실 이 은행권은 그냥 신용, 뭐 신뢰 이런 분위기를 정부에서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혹시 오픈 뱅킹 해보셨어요? 오픈 뱅킹. 뭐 오픈 뱅킹, 예, 모바일 예. 뱅킹, 뭐 A은행 앱 열면 C은행 꼭 계좌도 열 수 있고. 해봤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한 계좌로 바로 인출을 다른 계좌로 바로 넘길 수 있을 만큼 네. 사실 뭐 뱅크런이 뭐 24시간 너무 쉬우니까 음. 그런 것에 대한 대비 방안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가장 좋은 건 이제 그냥 금융시장에 어떻게 보면 신뢰를 줄 수 있는 만한 제도적 기반 분위기 조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안 그래 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말씀하셨는데 보면 이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네가 그냥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네. 은행아 너 돈이 너무 적으면 안 돼. 사람들이 혹시 한꺼번에 달려올 수도 있잖아.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SVB 사태를 보면 그걸 뭐 국채에다 다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네네. 국채에다 투자했는데 금리가 높아져서 완전 손해를 많이 봤다.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국채를 투자하는 게 그럼 뭐 잘못한 거냐? 그럼 뭐 어디 주식에다 넣었어야 되니? 그거보다 국채만큼 유동성 높은 게 어딨어? 안전한 게 어디 있어? 네, 맞습니다. 현금으로 갖고 있나 국채로 네네. 갖고 있나?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강화돼서 아니면 SVB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이런 중요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라고 그 계속 관리가 대상이었다. 그러면 국채 투자를 안 했을 거냐? 그것도 궁금하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런 은행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관리가 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모니터링 안에 들어왔으면 이런 식으로 자산을 운영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거다. 네, 미리 워닝을 주었을 텐데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지도 않았고 이런 포트폴리오 공개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기는 하는데 예. 뭐 이게 사실 답이 없죠.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면 네. 예. 은행은 예금 받은 걸로 채권 사거나 대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네.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면 채권 사는 게 무사합니까? 당연히 가격이 폭락하죠. 네. 대출을 해놓은 게 무사하겠습니까? 연체가 나오겠지. 연체도 나오고 뭐 가격도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면서 은행은 무사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Exactly.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Definitely. 오늘 너무 칭찬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니. 지금 자신감이 붙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신 논지로도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예. 좀 이렇게 은행이 망하는 것도 금융 긴축의 하나다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래 사람들 공포에 떨고 분위기 싸하게 하는 게 네. 긴축이고 네. 그런 거니 네. 금리 올리는 것도 그런 거지만 네네 그거에 어떻게 보면 유도된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광의에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러면 하나만 말 나온 네. 김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때 완화했던 금융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도드 프랭크 법을 좀 네네. 다시 좀 복원한다. 뭐 네. 이런 거던데 네. 금리를 인상한 건 지금 바이든 정부 때 본격적으로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신 이프로가 얘기한 대로 금리를 올리는 게 사실은 더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 네. 야 이거는 트럼프 정부 때 이게 규제를 완화해서 그런 거야. 네네. 이거는 규제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금리 올려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약간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건은 모두의 잘못인데 예. 그 바이든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예. 3월 30일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이런 이제 성명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성명서 자체가 이 트럼프의 이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가 생겼다는 게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아까 강화시키겠다는 부분도 사실 크게 새로운 건 없고 예. 그 2,500억 달러였던 거를 1,000억 달러로 낮춰서 예. 얘네들도 유동성 규제를 적용시키겠다. 그다음에 뭐 24시간 온라인 환경이나 뭐 예금자의 집중이나 높은 이자율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테스트를 하겠다. 예. 그래서 사실 엄청 새로운 내용은 이 성명서 자체는 없어요. 이 성명서의 내용은 모든 게 다 약간 트럼프 때문이고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바이든 행정부의 예. 아젠다 중에 하나가 그 닷 프랭크법의 956조가 예. 은행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좀 공개하는 규제가 있는데요. 예. 이게 13년째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걸 완결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법 자체는 통과가 됐지만 예. 세부 세칙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아직 실제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런 게 많아요? 도프랭크법 그 만든 지가 꽤 됐는데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2010년에 발효는 됐지만 2016년에 그 실제로 적용되는 게 70%에 불과했다고 하고 예.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는 조항들이 몇 개 있을 정도로 예. 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도드 프랭크법에 둘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만들었는데 도든지 프랭크인지 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명이 하여튼 내가 잘못 만들었어. 이거 완화해야 돼. 뭐 그런 주장도 했다면서요. 프랭크였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프랭크 의원. 프랭크 같아. 프랭크 의원. 뭔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이름을 프랭크로 지었겠지.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사실 아시겠지만 뭐 예.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났을 때 뭐 정치인들이 그거를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는 거가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예금 인출을 하는 속도와 달려가는 속도와 이게 굉장히 빨라졌다. 네네네. 그러니 약간의 불안함만으로도 훅훅 뺄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유동성을 늘 갖춰놔라라고 하는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해봐야 뭐해요. 네네. 그런 상황이면 앞으로 결국은 그 유동성은 은행이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고 네네. 결국은 연준이나 아니면 예금보험공사가 해줘야 될 텐데 네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차피 정부가 해주니까 그냥 위험한 은행에다가 예금 이자 많이 주는데 막 넣으니까 또 그것도 도덕적 해이도 생기고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떡하죠? 되게 정말 어려운 문제를 네. 제기하셔서 뭐 제가 해답이 있는 거는 아닌데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규제를 막 이렇게 바꾸기에는 약간 상황이 엄청 불안정한 거는 맞는 것 같아서 예. 뭐 어떤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디지털 뱅크런이 있을 경우에 그 아예 접속을 차단하는 뭐 그런 것도 말씀도 나오고. 불안해질 하시는데 경우에는 아예 인출을 못하게 앱 인출은 안 된다. 하게 막아버린다든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예금자들이 뱅크런을 해서 은행을 유동성 위기에 빠뜨릴 정도가 되기에는 사실 그건 굉장히 조금 확률이 좀 낮고 예. 정말 기관 예금자들은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기관 예금자들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 교수님 지금의 어쨌든 분위기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례도 보여줬고 어쨌든 뭐 그게 약간 정치적인 바이든 정부도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야 규제가 완화돼서 이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얼마나 그 탓하기 좋은 프레임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미국도 갈 것 같고 대통령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금융 규제 강화하면 다른 나라들도 뭐 우리나라도 야 그래 뭐 보니까 조금만 위험하면 뭐 뱅크론도 나고 별일이 다 있네. 우리도 이제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돼. 말씀하셨던 스트레스 테스트도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금리도 높은 상황도 이제 가정해보고 인출하는 것도 하루에 왕창 인출할 수도 있겠네. 그것도 훨씬 보수적으로 뭐 가정해보고 예를 들면 네네. 뭐 그런 식으로 금융 규제가 좀 강화되는 추세로 다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네네. 이상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나라마다 이 금융 제도가 진화된 방식이 좀 달라서 예, 각 나라의 구조적 취약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 시중은행이나 뭐 제1금융권 자체는 너무 안전한 게 문제죠. 너무 안전해서. 네. 왜냐면 제가 97년에 예, 우리가 은행 구조 조정을 너무 호되게 당해서 은행들 막 망하고 그랬죠. 네. 대우한테 돈 빌려주고 막 그랬다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권은 지나치게 건전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예, 뭐 항상 연체율이 막 1%대 미만이에요. 예, 뭐 BIS 비율도 15% 이상이고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스템 중요한 은행들도 10% 정도가 미니멈인데 BIS 비율이. 네네. 네. 우리나라는 항상 자본도 엄청 많이 쌓아놓고 대출도 진짜 안전한 데면 해주고 보증이 없으면 또 대출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은행권은 정말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제 제2금융권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이제 보여드리면 예. 이 버냉키가 21세기 통화정책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은행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제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걔는 다른 데로 밀려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예. 부동산 PF가 그러면 지금의 증권사나 새마을 금고로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부분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꼭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든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 조금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위험한 대출은 좀 그래도 망해도 큰 문제는 없는 튼튼한 은행들이 해주는 게 맞죠. PF 대출은 은행들이 문제가 되면 은행이 그래도 해줬던 거라 되니까 좀 버티지. 어차피 문제가 될 건데 저축은행이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신용등급 막 6등급, 7등급, 8등급 되는 분들 연 18% 대출을 은행이 해줘야지. 그래야 연체가 좀 되더라도 은행도 견디고 한 푼이라도 이자 싸게 해주지. 은행이 스스로 은행은 건전해야지. 이렇게 위험한 대출 안 하지. 라고 하니까 러시앤 캐시가 등장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리스크는 은행권에 있고 나쁜 리스크는 비은행권에 있고 예.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은행은 너무 안전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PF도 은행은 다 본 PF 중심으로만 하고 좀 위험하다는 게 브릿지론이라면서요. 처음에 초창기에 돈 빌리는 초창기에 될지 안 될지 될지 안 될지 모를 때 빌려주는 돈 빌려주는 거는 증권사나 뭐 저축은행 이런 데서 주로 대부분 돈을 빌려줬다고 하던데. 네. 그럼 거기가 은행은 안전한데 거기가 문제면 그럼 당국은 일반적으로 야, 안 되겠어. 우린 증권사도 이제 저축은행도 규제를 강화하자. 네네. 주로 그렇게 가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네. 그럼 거기서 그러면 야, 여기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규제는 강화되면 또 위험이 맞습니다. 빠져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그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계속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 이거를 그럼 모두 못하게 하겠다 이러면 저 아는 분은 집을 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PF 공급이 안 되면 집 공급이 3년 후에 멈추기 때문에 네. 그 건전성 규제를 모두 강화하면 집을 사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전체적으로 다 강화할 수도 없고 예. 또 어느 한 부분만 또 막을 수도 없고 이게 되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 이제 거시 건전성, 뭐 시스템 리스크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시스템을 전체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의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 그거에 따른 걱정거리도 또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번 사태는 그러니까 제가 외국의 학자분들께도 많이 여쭤봤거든요. 예. 2008년처럼 될까요?라고 여쭤봤는데 아니다. 이번 거는 그냥 중소형 은행 하나의 그냥 그냥 예외적인 사건이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바이든의 아까 발표한 내용 자체도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새로운 게 별로 없고 뭐 그렇게 강화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은행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 외국의 학자분들은 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충분히 견딜만하다. 견딜만하다. 네, 실리콘밸리뱅크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다면서요. 국채 사다 놓고. 네네, 그럼 다른 은행들도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실리콘밸리뱅크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은행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예. 그 고객층의 특수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네. 실리콘밸리뱅크는 겁내서 뺐고. 네. 그러니까 저는 예금을 빼냐 안 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네네. 네. 실리콘밸리뱅크가 커봐 내가 국채 사지 말라고 100번 얘기했는데 샀어 이놈들 이게 아니라 네네. 야, 이렇게 더 이상 뭐 어떻게 열심히 해? 라는 정도라면 다른 은행들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은행 고객들은 점잖거나 무심하셔서 예금을 안 빼니까 괜찮고. 네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어느 날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혹시 그 옐런이나 바이든이 계속 말을 하는 게 예. 안심해라. 예. 안심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자기 실현적 기대가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진짜 불안하니까.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손은 이미 굉장히 커요. 예. 근데 그게 뱅크런만 없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평소 같은 정도의 인출 정도면 충분히 유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예. 이게 위기가 조장이 돼서 뱅크런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상 더 번질 전염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안심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채권도 앞으로 좀 못 사게 하는 쪽으로 규제가 될까요? 은행들이 야 국채 함부로 너무 많이 사지 마. 그럼 뭘 삽니까? 국채를 안 현금으로 들고 현금으로 들고 있어. 그럼 영업하지 말라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가지는 네,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어쩔 수 없고 그냥 네네. 뱅크런이 많이 일어났다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주로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은행의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 것까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 규제가 강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이 놀래지만 않으면 만기가 되면 원금은 다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문제는 없다. 네. 자꾸 놀래던데 근데 뭐만 나오면 오히려 깜짝 놀래고 뭐. 국채 같은 거 사뒀다가 장부상 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오히려 불안한 부동산 대출을 해줬다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거 그거는 거기 이상해지면 진짜 까지는 네, 거니까. 진짜. 그렇죠. 그런 게 문제면 문제일 것이다. 네, 네,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그것도 모를 일이죠. 그 상업용 부동산 관련 이 고금리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다를 테니까. 네, 다른데 이게 보면은 이 손실 자체를 생각해도 이 전체 시스템 자체는 예. 괜찮다고 보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학자나 정치권의 입장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해당되는 분들한테 망하는 은행이나 뭐 금융 투자 기관이 생길 수는 있죠. 예. 그러나 시스템적인 위험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저축은행도 뭐 굉장히 많이 망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거의 주진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괜찮은 걸로. 괜찮다고 믿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자꾸 얘기해야 진짜 괜찮아진다. 거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백조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 백조처럼 예. 겉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밑으로는 다 하나하나 전수조사해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얼마만큼의 손실 규모가 발생한지 다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안심해라. 이건 되게 사소한 질문인데 예를 들면 미국이 은행 규제를 강화해요. 어쨌든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니까. 그럼 미국 은행들도 배당을 많이 못 하겠네요. 왜냐면 그쵸. 자본 규제가 강해지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배당은 교수님은 그 은행 전문가시니까 최근에 몇 달 전에 은행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은행은 너무 보수적이다. 네네. 돈도 너무 많이 쌓아놓고 네네. 배당도 더럽게 안 하고 왜 그러냐. 배당 좀 해도 된다. 이제는 좀 배당 좀 하자.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네. 야, 그 은행 돈 다 그렇게 빼서 배당하면 나중에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네네. 하는 네. 분도 있었는데 네네네. 교수님 개인 생각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저는 배당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진짜 서민 금융이나 공익적인 데 쓰는 게 더 맞는 것 왜요?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은행들은 너무 안전하고 보수적이어서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어차피 우리나라의 은행 라이센스는 정말 귀한 거잖아요. 예. 어차피 정부가 한 거니까 네네. 배당으로 돈 빼지 말고 돈을 빼려면 서민금융 같은 거에서 차라리 손실을 봐라. 그러니까 저는 그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 건 기업이 정말 경영을 잘했기 때문에 초과 이윤에 대한 수익을 받는 건데 예. 은행이 특별히 잘한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딱히 생각이 잘 안 난다면 그러네. 그렇죠. 주주가 가져가는 것보다 당장 내 이자를 내려주고 예. 조금 리스키하게. 그러니까 은행이 열심히 하는데 손실 받네요 하는 은행이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는 더 큰 공헌을 하는 은행 기관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너무 은행의 트라우마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아예 기부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야,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예전에 맞아요.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그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주은행이라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제주은행이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한은행은 로고가 똑같더군요. 로고도 똑같은데 은행 라이센스가 2개인 거예요. 신한은행 라이센스도 있고 제주은행 라이센스 인수해서 제주은행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은행 라이센스가 매우 귀한 거고 잘 해주지도 않으니까 그건 나중에 어디서 뭐 네이버 하여튼 어디선가 산다는 막 얘기가 도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제주은행 사실 규모가 크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이센스 피만 한 2천억은 줘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올 정도. 그러니까 그게 은행에서 야 너는 이제부터 은행이야. 그게 2천억을 받은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나 그렇게 라이센스로 하고 예. 자유롭게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할 때 할 수 없는 것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라이센스를 회수해야지 예. 지들끼리 M&A를 하도록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택시도 한번 따면은 서로 똑같습니다. 주고받고 아무리 서민들이 하잖아요. 하더라도 예. 아니 개인 택시 라이센스를 나라에서 통제하는 거면 그만할 거면 나라에 반납해야지. 예. 그 왜 지들끼리 죄송합니다. 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도록 둡니까? 다만 다만 히스토리컬리 그 개인 택시는 처음에 우리나라가 대중교통도 없고 싸게 그럴 때 요금 규제를 서민의 했으니까. 발이 어쩔 수 없이 택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매우 싸게 해라. 그 대신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요금 싸게 하고 밤새도록 저임금에 시달리면 10년 15년 무사고면 우리가 개인 택시 주고 이 개인 택시 라이센스는 자선 만대로 물릴 수 있게 할게 라고 정부가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 지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주워 담으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주워 담느라고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설명이. 내가 택시 얘기를 왜 했나? 무서워.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박선영 교수님 감사드리고 목도 아프신데 설명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들 말씀 좀 잘 들으세요. 좀. 그러니까요. 집중 좀 하시고 교수님 목 쉬셨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죠? 네. 네. 또 저희가 배울 게 좀 쌓이면 또 모시겠습니다. 네. 네. 자,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